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준비 체조부터 하고 강의를 진행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바로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일본 의사가 쓰신 책인데요. 책이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자, 마키타 젠지라고요. 책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계기는요, 우연히 어느 날 저녁에 방에 누웠어요. 이 모바일, 유튜브 말고 틱톡 있죠. 틱톡을 빨리 넘기고 있으니까 거기서 짧은 화면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젊은 헬스 트레이너가 본인은 이 책을 보고 식사 관리를 제대로 해서 몸무게를 굉장히 많이 뺐대요. 그리고 운동해서 몸짱이 됐대요. 그러면서 마침 이 책을 추천하더라고요. 바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해서 다음날 도서관 쫓아갔어요. 검색했더니 마침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정말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은 시종일관 주제가 뭐냐? 주제가요. 바로 비만입니다. 누구든지 살찌는 거 걱정하죠. 그래서 이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종일관 비만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비만의 확실한 그 원인이 뭐냐?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살을 빼기 위해서 칼로리를 줄이자. 칼로리.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은 칼로리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칼로리가 아니다. 아니에요. 결국 비만의 원인은 바로 탄수화물인데,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 하게 되면 이 쌀밥 또는 라면 또는 뭐 우동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다른 말로 당류 또는 당질이라고도 불러요. 당류 또는 당질.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요.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소화되느냐. 탄수화물이 나중에 속에 들어가면요.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포도당. 근데 문제는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섭취하면 포도당 분해량이 많아지거든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남는 포도당이 쉽게 말하자면 대부분 중성지방이 있죠. 다시 말하면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 소위 말하는 뱃살이 있죠. 뱃살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바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입니다.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면요. 이 중독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쌀밥이나 뭐 라면, 우동 정도 조심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요. 탄수화물이 가장 치명적이다. 악성도. 자, 악성도 1위가 쌀밥이 아니고요. 라면도 아니고 최고 나쁜 악성도 1위가 바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청량음료예요. 뜻밖이죠. 또는 캔커피. 특히 이런 것들요. 전부 다 액상이다. 액체. 아주 나쁜 겁니다. 심지어 과일 갈아서 만든 주스 있죠. 주스도 역시 여기 들어갑니다. 안 좋아요.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전부 다 포당이 과잉이 되어버리면서 지방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액상 음료수는 정말 안 좋대요. 정말. 2위. 자, 2위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로
과자예요, 과자. 과자. 제가 과자를 무척 즐기거든요. 그런데 이 과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를 덩어리. 예. 바로 보이지 않는 설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나쁘대요. 사실은 이 청량음료도 함유량을 탄수화물 하게 되면 이미지가 나쁠까 싶어서 얘를 당류 얼마라고 고치잖아요.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당류 자체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쌀밥 또는 우동만 조심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너무나 나쁘다. 청량음료, 과자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니까요. 이 책 읽고부터는 청량음료나 과자가 무서워졌어요. 예. 겁이 나더라고요. 예. 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먹게 되면요, 탄수화물 중독이다. 몸에도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 비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중심으로 가장 올바른 음식을 소개하고 있고 또 가장 올바른 식사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정리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물론 A4 용지가 16쪽이니까 분량이 꽤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혼자 보기는 너무 이 내용들이 아까워서 또 제 카페에 따로 이제 한 며칠 동안만 공지를 해서요. 여러분이 따로 이메일 주소만 주시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또 이제 메일로 전달해 드릴 거니까, 예, 특히 이 올바른 식사 또는 비만, 살 빼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충분히 메일만 체크해 주시면 제가 며칠 동안에 한해서 따로따로 개별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관리를 유의하시고요. 예.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는요, 교재 볼까요? 교재.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특성 출제확률 100%입니다. 무조건 출제가 돼요. 항상 한 문제는 꼭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특성은 먼저 네모 1번 보시면 토지의 특성이 나오고요. 맨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입니다. 먼저 자연적 특성은 자연 그대로 지니고 있는 특성인데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첫자 보게 되면, 자, 부동성 부자 동그라미, 부정성 부자 동그라미, 개별성 개자 동그라미, 영속성 영자 동그라미. 요거 조합하게 되면요, 부부연계, 부부가 둘 다 어리고 연계처럼 보이는데요. 부부연계, 바로 암기가 되시겠죠. 자, 부부연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 인문적 특성은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성인데요. 자, 먼저 1번 용도의 다양성 첫자 용 동그라미. 다음에 합병 분할 가능성. 자, 합병 병 동그라미 병. 다음에 세 번째 사회 경제 행정 위치의 가변성에서 가짜 동그라미. 합치니까 용병가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자, 자연적 특성 부부연계, 다음에 인문적 특성 용병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말로 얼만큼 빈노롭게 출제가 되는지 제가 1월 달에 내어드렸던 기출표 있죠, 기출표. 기출표를 가볍게 확인하고요, 책을 보겠는데요. 먼저, 자, 기출표를 보시면, 먼저 총론 파트에서 목차 3번 부동산 특성을 찾으셨죠? 그럼 이제 까만 세모 부동산 특성을 묻는 전체 종합 문제. 자, 종합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총 13번요. 13번 나왔고, 참고로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네요. 다음에 두 번째 까만 세모 자연적 특성 하게 되면 부부 연계. 이것을 묻는 종합 문제가 6번 나왔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자, 부동성 묻는 것이 5회, 9회, 10, 11, 14, 5번 나왔죠.
자, 부정성이 3회, 7회, 10회, 11, 13, 23, 29 무려 7번씩이나 나왔고요. 영속성 3번 나왔고 인접성 2번 나왔고 다음에 인문적 특성 용변가를 묻는 종합문제가 2번 나왔고요. 용도의 다양성 3번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항상 매년마다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더니 결국 부동산 특성은 종합문제, 전체를 묻는 종합문제가 가장 빈도 높게 출제가 되었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본다면 특히 부부 연계 중에서 부동성과 부정성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연계 중에서는 부부 이 2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볼까요? 자, 한 장 넘겨서 32페이지를 보면 32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먼저 괄 1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1번 부동성이죠. 자, 부동성은요.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발생특징이 나와요. 발생특징. 발생특징이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까다롭고 어려워요. 왜? 학교는 전체를 전부 다 끄집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어들이 까다롭습니다. 전체를 모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 자 체크를 해봅니다. 발생특징 동남의 B번을 보시면 B번 체크를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B번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국지화 밑줄 국지화 계속 밑줄입니다. 지역 분석의 필요성 밑줄. 지역 분석은 중요합니다. 지역 분석. 자, 여러분들은요, 지역 분석에다가 따로 화살표 페이지를 적어주세요. 페이지를요. 그래서 34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344페이지를 보시면 감정평가에서 여기에서 지역 분석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앞으로 지금 끄집어내 있잖아요. 자, 지역 분석은 되게 중요합니다. 한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다음에 10번 보게 되면 자, 부동산은 지역시장으로 만들면서 지역별로 괄호 밑줄입니다. 부분시장 밑줄. 부분시장. 부분시장도 핵심 단어죠. 역시 페이지 수를 적어주세요. 얘는요, 어디에서? 91페이지. 91페이지. 부동산 시장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교는 전체와 관계되고 있습니다. 자, D번요. 활동에 있어서 임장활동 밑줄. 정보활동 밑줄. 자, 정보활동 볼까요? 정보활동. 자, 정보활동 하게 되면 또 페이지를 적어볼까요? 페이지. 자, 페이지를 보시면요. 98페이지죠. 98페이지. 자, 98페이지에서 이 정보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토지 이용 방식이나 밑줄입니다. 입지 선정 밑줄. 입지 선정. 즉, 입지 선정의 근거를 제시하더라. 얘는 어디서 공부하느냐? 자, 페이지 적어줍니다. 113페이지 적어주고요. 여기서 공부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F번. F번은요, 밑줄 하세요. 외부 효과 영향 밑줄.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어디서 공부하느냐? 부동산 정책입니다. 외부 효과 하게 되면 우리 교재는요, 144페이지죠. 144페이지.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은 제가 일일이 페이지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듣고 나면요, 오늘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복습하실 적에는 단어랑 페이지를 꼭꼭 찾아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학교는 전체와 관계되고 전체 체계 정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핵심 단어랑 그리고 페이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성 하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1번 있죠. 부동성은 첫 번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화살표 네모가 나와요. 또 화살표 네모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쓰면서 공부하자. 쓰면서.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 때문에 뭐가 정해지죠? 위치.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위치가 파악이 되면 다음에는 무엇을 파악합니까? 다음에는 용도. 용도를 파악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철호등이 있죠. 자, 이 네 거리가요. 천호역이죠, 천호역. 천호역에 내리시면 바로 이 코너에 큰 백화점 아실 겁니다. 이 큰 백화점이 바로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길 건너편에 도로가 쭉 나오는데 도로. 그러면 이 도로에 극장이 하나 있어요, 극장. 롯데 시네마로 기억납니다. 롯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마치면 여기서 영화를 자주 봤습니다. 한 8년 전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학원에 이제 여기쯤 있었거든요. 여기쯤. 그러면 셋 골목이 있어요. 여기 셋 골목. 보통 셋 골목 하니까 좁은 골목인데 뭐가 떠올라요? 예, 먹자 골목. 유명한 먹자 골목입니다. 자, 점포가 따닥따닥 붙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점포가 있다. 얘가 뭡니까? 부동성. 얘는 절대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위치가 정해졌다. 그러니까 번지가 붙잖아요. 위치가 정해졌죠. 그러면 이제 위치가 정해지니까 이 골목이 뭐라고 했죠? 먹자 골목. 어떤 용도? 먹자. 그래서 이 골목은 사실은요, 유명한 쭈꾸미죠, 쭈꾸미. 쭈꾸미 골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쭈꾸미 식당들이 이제 줄줄이 쫙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위치가 정해지니까 어떤 용도 식당인데 쭈꾸미 식당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화살표 메모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동산이 식당을 차리느냐, 철물점을 차리느냐, 서점을 하느냐, 주택을 짓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용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것만큼 가격이 달라진다. 가격이 달라진다. 가격 차별하는 거예요. 가격 차별하다. 자,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소개했을까요? 이 한 줄에서 문제가 과거에는요, 3번씩 나왔어요. 3번씩. 어떻게 나왔느냐? 부동성이 생기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합니까? 정답, 위치. 부동성은 위치를 말해요. 또 이런 문제도 나왔죠.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는 무엇을 파악합니까? 정답, 용도를 파악한다. 이런 문제도 한 문제가 나왔고요. 또, 부동산 경우에 가격이 차별화되고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정답, 용도.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성 출발은요, 이 흐름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부동성 때문에 위치가 정해지고 용도를 정하게 되고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또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볼까요? 두 번째 부동성입니다. 자, 부동성 나오면서 화살표 인접성이 나와요. 화살표 지역성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한 묶음으로 보십니다. 한 묶음으로 보자. 그러면 다시 이 그림 보시면서요. 그림 보시면서 먼저. 자, 얘가 대상 토지죠. 절대로 못 움직인다고 했죠. 얘가 바로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얘가 부동성. 근데 옆에 식당이 따닥 붙어 있죠. 얘들이 전부 다 인접성, 인접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접성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서로 인접해 있잖아요. 이렇게 인접성이 이렇게 확대가 됨으로써 하나의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뭘 말하지? 이 전체가 바로 지역을 나타낸다. 지역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인접해 있고 인접성이 확대가 됨으로써 하나의 지역을 이루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부동성만 나왔다면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지역까지 이룬다. 지역 특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부동산은 이 지역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차이, 지역 특성을 분석하자. 얘가 바로 감정평가에서 말하는 지역 분석입니다. 네모되어 있죠, 네모. 네모에다가 지역 분석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 하게 되면 결국 부동성과 지역성 때문인데요.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나왔죠. 어디서 공부한다? 우리 교재 344페이지에서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역성과 똑같은 말이 바로 아래 보시니까 또 단어가 있죠. 바로 국지성이다. 똑같은 말이 바로 국지성입니다. 그래서 지역성, 국지성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성 또는 국지성이 반영된 시장이 바로 국지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국지적 시장을 똑같은 말로 지역적 시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또 네모가 되죠. 네모입니다. 요 네모가 뭐냐? 이것을 다른 말로 부분시장 이렇게 불러요. 부분시장. 그래서 국지적 시장, 부분시장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로 부분시장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는데요. 부분시장 하게 되면 바로 지역마다 바로 가격이 세 번 해야 된대요. 시장이 세 번 해야 된대. 시장이 세 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격 또는 시장이 달라진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지방에 25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25평 아파트. 강남에 25평 아파트가 있대요. 똑같은 평수고 똑같은 회사가 지었습니다. 그럼 건축비가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지방이라, 예를 들면 대전이다. 얘는요 서울의 강남이다. 지역만 달라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근데 지역이 다른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지방에 25평이면 5억 넘어가기 어려워요. 한 5억 잡을게요. 5억 미만입니다. 5억 잡는다면. 강남에 25평 아파트는 15억, 2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평수 아파트가 이렇게 5억이다, 20억이다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얘가 뭡니까? 지역 차이. 얘가 바로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지더라. 얘가 바로 부분시장입니다. 부동산은 어떤 차이? 지역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결국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지더라. 시장이 시행을 해야 된다. 이를 부분시장 이렇게 부르고요. 이때 이 부분시장도 어디서? 여기서. 자, 몇 페이지라고 했죠? 91페이지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무엇 때문에? 부동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 노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화살표. 이 화살표는요. 이 두 가지를 묶어줘야 됩니다. 부동성과 인질성을 묶어서 바로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 외부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외부 효과는 또 어디서 이게 나왔죠? 외부 효과. 정책에서 144페이지 보시면 상세히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공부할 거지만 이때 외부 효과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모되어 있죠. 첫 번째 정의 외부 효과, 즉 플러스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부의 외부 효과, 즉 마이너스의 효과를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요, 부동성, 땅은 못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내 땅이 있다. 대상 토지. 대상 토지는 절대로 못 움직인다. 부동성인데요. 인접한 토지가 전철 여기 들어선대요. 얼마나 좋아요. 따라서 전철 여기 들어서니까 동네가 너무너무 좋아진다. 플러스 여기가 바로 적의 외부 효과. 얼마나 좋습니까? 전철 여기 아니고 정반대로, 자 여기다가 쓰레기 베리장이 들어선다. 동네 베리죠. 마이너스다. 이러면 바로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인접한 시설물이 좋은 시설이냐 나쁜 시설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외부 효과 하게 되면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고 둘 다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부동성으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요 한 묶음으로 보자. 부동성 때문에 어디까지? 지역성까지를 자, 묶어서 봐야 되고, 따라서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요. 다음에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진다. 부분상이 되기도 하고, 아울러 인근 효과를 크게 받더라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단어가 전부 다 군데군데 소개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자, B번, 밑줄 긋는 거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눈에 쉽게 와닿을 거예요. B번,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하여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하여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C번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 되면서 부분시장이 존재한다. 자, 부동산은 바로 지역적 시장이 되면서 부분시장이 존재한다. 역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D번 보게 되면요. 활동에서 임장 활동과 정보 활동을 요구한다. 자, 먼저 임장 활동은 바로 현장 활동이죠. 현장 활동입니다. 현장 활동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급하게 이 매물을 받았습니다. 매물요. 그래서 금액이 한 60억짜리는 60억짜리에, 다시 말하면 이 공원묘지. 평수가 한 20만 평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서 저는 반드시 이번에 강의 마치면 저희 동료랑 같이 현장에 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바로 공원묘지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그 전에 소문 받았습니다. 물론 로드뷰라든지 각종 공부를 통해서 기본상은 다 확인했지만 그래도 현장에 무조건 가봐야 됩니다. 뭐죠? 임장활동입니다. 임장활동. 자, 다음에 정보활동이 필요하다. 정보활동. 그럼 정보활동은요, 몇 페이지 적었습니까? 98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98페이지 펴봐 주세요. 98페이지 봅니다. 98페이지요. 자, 98페이지를 펴니까 중간에 네모 4번이 있죠. 효율적 시장. 따라서 괄호 1번. 시장의 효율성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아마 밑줄 되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정보 나왔죠. 정보. 어떤 정보가 지첩시 같이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적각 가치에 반영이 된대요. 이런 시장을 어떤 시장? 효율적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보 활동하게 되면 학교는 어디 가서?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을 공부할 때 모두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교재 원래 페이지 봅니다. 32페이지죠. 2번요. 토지의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의 활동이 강조가 된다. 입지 선정. 자, 입지 선정은 우리가 다다음 주 113페이지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도대체 입지 선정이 뭐냐 하게 되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단어 이렇게만 떠올리죠. 예.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용지를 적어주고요. 또는 이제 용도 두 가지를 떠옵니다.
부동산의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즉 땅을 찾거나, 또는 어떤 용도가 어울릴까 용도를 찾는다 해서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것을 입지선정 이렇게 불러요. 입지선정. 자, 입지선정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죠? 알라딘요. 예스24 알라딘 하게 되면 자, 인터넷 정보 서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알라딘 하게 되면 혹시 알라딘 매장은 방문해 보셨습니까? 매장요. 원래 이 알라딘 이 정보 서점 매장은 처음에는요 일정한 룰이, 그러니까 입지, 알라딘 중고 매장을 어떻게 입지하느냐, 예, 룰이 있습니다. 룰이요. 그것도 꽤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알라딘 이 입지를 보자마자 항상 이분의 대표이사, 대표를 만나보고 싶어요. 왜? 이분이 입지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탁월합니다. 그래서 알라딘은요 특징이 뭐냐? 특징이 항상 어디 입지한다? 주로 지하 1층입니다. 지하. 세상에 전부 다 지하층 기피하잖아요. 기피하는데 이분은요 남들이 기피하는 이 지하층, 지하 1층에 알라딘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지하 매장에 입점합니다. 아주 특이한 지하. 예. 지하에 하는 입지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도료가 워낙 저렴하니까, 중고 취급하니까 마진이 적잖아요. 그래서 인도료 때문에 아마 지하를 선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조건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알라딘 그 매장의 근처에는요 큼직한 대형 브랜드, 대형 서점이 있어요. 예. 항상 알라딘 근처 서점에는요 큰 서점이 보일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예를 들면 자, 서울의 강남에 보아요. 강남. 요 네 거리가요 신논현역인데, 신논현역. 신논현역 딱 내리면요 요 너무나 유명한 건물 아시죠? 교보 빌딩입니다. 예. 얼마나 큽니까? 교보 빌딩. 예. 전국 최고 매장이죠. 그런데 교보 빌딩에서 대각선을 쭉 보시면 이 건너편에,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이 건너편에 여기에 지하 매장에 여기에 알라딘이 있어요. 야, 이 말이 됩니까? 교보문고 최고의 매장인데 약간 가까운 이 거리에 게다가 1층 건너에 지하에다가 이 알라딘 매장이 있습니다. 잽이 안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는 책을 사는 게 다시 말하면 새 책보다 신간보다도 중고책을 더 많이 구입합니다. 왜?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꼭 신간이 아니라면요. 요즘 책 신간 보통 주로 이제 16,000원, 18,000원입니다. 16,000원, 18,000원인데요. 이 신간을 굳이 살 게 아니라면 1년쯤 됐다, 6개월쯤 됐다, 중고책 나오거든요. 중고책은 반값이에요. 반값. 그러니까 새 책 한 권 살 돈으로 책을 2권 살 수 있으니까 중고책도 새 책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용이 절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매장 보다가 책이 있으면 저는 여기서 책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책을 사게 되면 훨씬 더 싸게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라딘은요 대학생 근처에 있으면서 한번 붙어보자 안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서점 옆에 지하에 이런 입지를 통해서 말이지 아주 당당한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멋진 입지입니다. 자, 이어서 F번 보시면요. 외부 효과 영향을 받게 된다. 외부 효과. 하게 되면 외부 효과는 바로 부동산과 인접한 시설이 좋다, 나빠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외부 효과.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학교론 뒷부분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책 읽기가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복습할 때는요, 페이지를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동성을 마치겠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부정성입니다. 부정성. 자, 부정성을 보시면, 자, 부정성 보기 전에 요거 있죠. 인접성. 왜? 같이 붙어 있으니까.
한 묶음이니까요. 그래서 인접성을 먼저 볼까요? 인접성은 우리 교재에 한 장만 넘겨주면 돼요. 34페이지. 34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있죠. 인접성 또는 연결성. 그러니까 개념은요. 자, 대상 토지가 절대로 못 움직이면 옆에 인접해 있다. 바로 이거 뭐죠? 인접성. 인접성 때문에 기억번 A번요. 인접 토지와의 협동적 이용 및 서로 어울리는 이용들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어울리잖아요. 어떤 식당, 쭈꾸미 먹자 골목인데 쭈꾸미 식당에 다 어울려 있잖아요. 이거 바로 협동적 이용입니다. 어울리는 이용이죠. B번요.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 밑줄.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키고요. 자, C번을 볼까요? 자, 인접성은 인지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지역분석 밑줄 나왔죠. 바로 인접성 때문에 지역이 나타나게 되고 지역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2번 보시면요. 밑줄 하세요. 개발이익의 환수 논리 근거 밑줄. 개발이익 환수. 자, 개발이익 환수하게 되면요. 예컨대 어느 지역이 있어요. 자, 어느 지역이 큰 개발 사업을 합니다. 개발된다면 자, 주변에 인접한 토지가 있다. 난리 났죠. 개발되니까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얘가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뭐 때문에? 인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얻은 바로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이거 마음대로 가져가지 마. 땅 가진 자, 땅 없는 자 형평이 안 맞잖아. 그래서 개발이익을 환수합니다. 뭐 때문에? 인접해 있으니까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요. F번 보게 되면 자, 맨 끝에 자, 인근 토지 영향을 줌으로써 외부 경제 및 외부 불경제 효과 밑줄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를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인접성 때문이다. 그래서 인접성은요. 그냥 정리가 돼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앞페이지 봅니다. 앞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부정성. 자, 부정성은요. 토지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땅은 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림으로 볼까요? 토지는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그림으로 본다면 지구의 지구. 자, 이 보시면서 이 전체 지구를 더 이상 증가시킨다, 못 시킨다?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구 전체가 아니라 여기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조망기 찍어볼까요? 얘가 이제 우리 하고 있는 땅이다. 개별 필지. 자, 개별 필지가 한 필지 있다면 이 땅을 증가시켜요? 증가 못 시켜요?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 전체건 땅 한 필지건 절대로 증가는 못 시킨다. 바로 부정성입니다.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기업번 의에서는요. 자, 토지는 일반 동산과는 달리 생산비 투입에서 그 양을 증가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지금부터 밑줄 하세요. 중요합니다. 수면 매립, 간척 등에 의해서 국토 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물리적 양의 증가가 아니라 이용 전환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면 매립에서 증가된 것은 절대로 이 물리적인 양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용도가 바뀐 그런 증가를 바로 토지 이용 전환 또는 이를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물리적 공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적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니은번 파생 특징을 보시면 자, 체크를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다시 확인합니다. 먼저 A번 밑줄 하세요. 토지의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하여 밑줄. 자, 생산비 법칙입니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된대요. 그러면 얘는요. 자, 별도로 페이지를 보게 되면 페이지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바로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에서 바로 원가법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B번요. 토지 부족 문제 밑줄. 이 되어서 또 밑줄입니다. 지가 상승의 원인 밑줄. 자, 지가 상승을 다른 말로 땅값이 올라가네요. 지가 상승. 다른 말로 지가고죠. 지가고. 그럼 지가고 하게 되면 바로 지가고의 폐단인데요. 대표적인 바로 투기 문제, 투기 문제. 지가고, 지가 상승이 나왔다면 얘는 어디서 공부하느냐? 또 페이지를 적어주자. 얘는요, 바로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바로 지가 상승에 대한 그 폐단들이 나옵니다. 일단 페이지 확인하시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밑줄입니다. 토지 이용을 집약화 밑줄.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 필요하고요. 자, 10번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공급이 제한되면서 밑줄 할까요?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밑줄. 요거 중요합니다. 자,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요. 다시 말하면 공급 곡선. 토지는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 돼요. 수직이다. 즉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 되는데 이것도 페이지를 적어주자. 페이지는요.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성은 이제 페이지는 이 정도 체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요. 부정성은 땅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된다. 이걸로 풀어나갑니다. 공급이 수직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는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목차 2번 부정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의 노트는요. 아래쪽에는 여백이 많잖아요. 여백이 있고 오른쪽에 설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밑에 여백이 있죠. 그 여백에다가 그래프를 조금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느냐.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는데 이렇게만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왼쪽 그래프는요. 일반 동산이죠. 일반 동산, 일반 지화입니다. 오른쪽은 토지, 즉 부동산을 말해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동산하고 부산을 비교하자. 그러면 자, 먼저 세로축은 가격 P가 되고요. 가격 P가 되고 가로축은요. 수량 Q가 됩니다. 수량 Q가 된다. 먼저 일반 동산은요. 수요가 이렇게 움직이죠. 우하향. 수요가 이렇게 움직이고 공급은 우상향 이렇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일반 동산은요.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둘 다 움직이면서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 원리, 그래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 양이 결정이 됩니다. 둘 다 움직이더라. 그런데 부동산, 토지는요, 수요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하향. 자, 수요는 움직이는데, 부정성 때문에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킨다고 했죠.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 공급의 수직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된다. 이거 바로 부정성입니다. 부정성. 자, 공급이 수직이니까 결국 공급이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시장 원리, 가격은 저절로 결정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이만큼 강남을 집어넣자. 강남의 토지는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토지는요, 이만큼 양이 절대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땅은요, 이보다 절대로 이상 X 증가시킬 수가 없다.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하고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강림의 땅은요, 양이 절대 한정이 되었죠. 절대 한정이 되었다. 바로 수직입니다. 양은 절대 한정이 되었다. 공급이 수직이 되는 거예요. 수직. 그래서 결국 일반 동산과 토지 차이점은요. 부동산은 부정성 특성 때문에 공급은 절대 한정이 되었다. 수직이다. 수직이니까 가격은 저절로 결정이 안 되고 따라서 이제 가격과는 전문가의 활동이 필요하죠. 이 가격과는 바로 감정평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그림 두 개를요, 강의 노트 여백에다가 딱 그려주면 돼요. 그려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 강의 노트에서 설명이 1번, 2번, 3번, 4번 나오잖아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자, 네모 되죠? 네모를 메꾸자. 중요하거든요. 부정성은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이때 공급이 바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을 X 증가시킬 수가 없다. 얘가 바로 아래 보게 되면 가로 있죠. 자, 가로도 메꾸자. 얘가 어떤 특성? 부정성. 부정성 특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그러면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키니까 이는 같은 표현으로 이꼴. 땅은 증가 못 시키죠. 그러면 땅은 언제나 희소가치가 높아요. 증가 못 시키니까. 따라서 희소가치가 크다 해서 희소성이 크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결국 희소가치가 크다는 것은 땅은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 언제나 공급이 부족하다. 토지가 부족해요. 토지 부족.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어떤 역량? 땅값은 계속 올라가겠네. 집가고. 따라서 토지 부족 문제와 집가구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가구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게 되고요. 자, 이어서 땅은 절대 부족하니까 다른 말로 뭐죠? 토지는 공익 개념이 강해요. 공익 개념이 강하다. 같은 표현으로 토지는요, 공익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높고 공공성이 높아요.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은 제어하다. 높은 제어하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공익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공적 규제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적 규제가 필요하대요. 자, 규제가 필요한데 토지의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 공개념 제도예요. 가장 강력한 토지 공개념 제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어서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요. 특히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는 것은 바로 공급이 네모되어 있죠. 감 잡히시죠? 어떻게? 수직이다, 수직.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수직이니까 공급이 못 움직이니까 가격은 저절로 X 결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경영 가격은 저절로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결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가격과는 감정평가사의 평가 활동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예요. 자, 수요자 경쟁이 나와요. 수요자 경쟁입니다.
또는 수요자 가격이다. 얘가 뭘 말하느냐? 공급의 수직이죠. 이 수직이 무슨 말입니까? 네. 바로 강남의 땅은 언제나 그 양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언제나 수직입니다. 양이 한정이 됐대요. 공급은 뚫뚫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뭐가 움직인다? 수요만 움직인대요. 자, 수요만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수요 증가. 또 수요 증가. 강남 지기 좋으니까 전부 다 강남에 땅 사고 싶어 하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걸로 자,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한다. 또 감소한다. 줄어들면요. 그만큼 가격도 빠지겠네요. 뭐가 움직이더라?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만 움직이더라. 무슨 경쟁? 수요자 경쟁. 공급은 수직이다. 공급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자가 움직이니까 수요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대요. 이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네 번째. 부정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니까 바로 지대를 발생한다. 지대. 즉 이코노믹 렌트가 돼요. 지대를 발생합니다. 자, 지대가 더 쉬운 말로 임대료. 자, 땅 가진 사람이 땅을 빌려주게 되면요, 임대료 받죠. 이때 임대료는요, 소유자가 가만히 먹고 놀고 해도 따박따박 임대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대 임대료는요, 가만히 들어와 그냥 일종의 어떤 성격, 불로소득 성격이다. 불로소득. 그래서 요 그림 보게 되면요, 그림 보시면. 자, 공급이 수직이죠. 수직이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네모, 전체 빨간 네모. 공급이 수직이니까 이 전체 네모가 바로 지대를 말해요. 지대. 이코노믹 렌트를 말해요. 그러니까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땅만 딱 버려지니까 전부가 지대다, 지대. 얘가 뭐라고 했죠? 일종의 불로소득. 그러니까 돈이 따박따박 그냥 들어오잖아요. 모두가 불로소득의 성격인 100% 지대를 발생하더라. 뭐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공급이 수직이니까 발생하는 특징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정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얘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